일본의 언론이 현재 한국 뉴스로 매우 뜨겁습니다. 바로 한국의 WTO 총장 진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 본부장의 WTO 진출에 대해 비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본 주요 신문들의 보도 논지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 문제를 경계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 제소한 한국이 WTO 총장에 입후보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며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한 가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본은 한국의 G7 진출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며 반대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에 초대한다고 하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분명히 일본이 WTO 총장에 대한 반대 공작을 할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WTO는 양국 간의 실질적인 수출 규제를 다루는 데다가 양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주제로도 다툰 바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양한 나라들을 상대로 반대표를 던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WHO 총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앉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에서도 그에 대항하여 WHO 총장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일본은 한국이 국제기관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일부 균형론자들은 WTO는 양국 간의 첨예한 다툼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그러는 것이고 다른 문제에서는 항상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2007년에 미국 유엔 대사가 폭로한 일본 모습이 이 시점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마지막까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2007년에 미국 유엔 대사를 지낸 이는 트럼프 비판 회고록을 펴낸 존 볼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회고록을 통해서 북미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은 일본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07년 그의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움직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차 투표에서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섬나라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자신은 이것이 일본이라고 판단했고 당시에 일본 유엔 대사인 오시마 대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오시마 대사에게 한국에 반대표를 던지지 말라고 설득하자 오시마 대사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으며 수긍했다는 장면을 기술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의 반대표가 반 총장의 당락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이니 고립되지 말라는 충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약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다면 일본에 의해 당선이 저지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유엔 총장이 나오면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비롯해 일본 내에서 한국의 유엔 총장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했으나 미국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한국의 유엔 총장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나왔었고 미국 대사인 볼턴의 설득으로 최종 투표에서는 찬성 아닌 기권표를 던지며 마무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투표는 누가 반대를 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알 수 없는 비공개 투표이므로 일본 당국은 자신은 한국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중국과 북한도 한국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냐는 심증만 있었고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기문 총장 당선 1년 뒤인 2007년에 존 볼턴의 책으로 인해 그 정황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미국 대사 존 볼턴의 말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술이므로 100% 사실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습니다만 트럼프 비판 회고록을 펴는 볼턴이 일본 관련 사실을 다수 폭로해 남북 사이에서 다양한 방해 공작을 놨던 일본의 움직임이 재현되며 다시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자칫 외교의 자충수, 헛발질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국을 저지하다 보면 결국 일본이 고립되는 상황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G7 진출에 반대하는 일본이 들고 나온 논리를 보면 한국이 친중과 친북을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G7은 일본이 반대하면 어차피 한국은 진출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이 우려하는 친중을 내세운 일본은 한국을 G7 입성에 좌절시킬 수는 있지만 중국을 적으로 돌립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누구보다도 공을 들여오며 친중을 추구했습니다. 일본 경제를 가장 뒷받침해주기도 했으며 영토 문제에서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수출 규제가 자행되기 바로 직전인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을 영원한 이웃이라며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레이와 시대 개막과 중국 건국 70주년인 올해 일중 관계의 신시대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만 불과 1년도 안 되어 중국과 친한 국가인 한국을 배척해야 한다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G7에 들어가는 게 중국의 반대가 우려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반대를 해서 중국의 짐을 일본이 대신 가져간 형국이 된 것이라는 외교 헛발질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G7 내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몽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눈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 통화까지 했는데 거기에 국가의 사사로운 이익을 들먹이며 반대한 모습도 그렇고 미국 외에 다른 모든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라 일본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G7 중 일본을 제외하고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한국에 큰 도움을 받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G7 내에서도 한국의 입성을 두고 일본은 고립되는 외교적인 실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만 막으면 된다는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므로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대부분은 서로 반기를 들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러면 한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리에 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일본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고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인해서 10년 넘게 아베가 공을 들여온 UN 상임이사국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것도 결국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만약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오면 WTO를 탈퇴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나오겠다고 하니까 자신들도 그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작용한 데다가 다양한 매체에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생기면 WTO 총장을 확보한 한국이 모조리 승리하게 될 것이므로 탈퇴하자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를 자극합니다. 청와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는 미국의 구상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대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를 몰염치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강경한 입장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군함도 문제가 나오면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익신문 등은 오히려 한국에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일을 한 경우라고 말하면서 강제징용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강제징용으로 인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복성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한 것이 더욱더 불리하게 될 우려도 생기므로 이제는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그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국가 간 약속과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은 자신들이야말로 국제법을 입맛에 따라 지키지 않는 정황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를 1년째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 IWC를 탈퇴하고 상업포경을 본격 재개한 지 4달 1일로 1년을 맞는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작년 7월 1일 상업포경을 재개할 때는 포경 반대 국가나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비판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확대의 영향도 있어서인지 국제적 비판은 약해졌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포경에 신경 쓰지 않으니 강행해도 된다는 논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조차 자국의 고래잡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상업 포경에 관한 각국의 반응이 어떠냐는 물음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후 각국 외교장관과 50차례 이상 전화회담을 했으나 상대로부터 우리나라의 포경에 관한 우려가 있었거나 IWC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포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방인 호주조차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했고,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경 프로그램이 조사 목적이 아니므로 금지한다는 판결이 2014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래잡이를 재개했으며 상업 포경을 허용하자고 IWC에 제안했다가 부결되자 작년 6월 말 탈퇴하고 아예 상업적 고래잡이에 나섰습니다. ICJ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원하는 대로 안 되니 IWC를 내팽개치는 등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응을 한 셈입니다. 일본은 징용 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놓고 자국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앞선 외교 케이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모습은 스스로 고립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태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월 11일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지금 일본은 대지진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기업체와 지자체에서도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기 바쁘다고 합니다. 대지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것인데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또 마이니치의 특종으로 지진을 틈타 빼돌린 엄청난 거금도 폭로되었고 후원금과 기부금을 목표로 한 우후 죽순 단체와 활동도 극성입니다. 정말 섬나라 일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우픈 현실을 소개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기념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방영될 정도이고 거리마다 관련 행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인 현지 후쿠시마현에서도 보도 사진전 등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야후재팬도 기부는 힘이 된다, 알면 힘이 된다, 구매는 힘이 된다 라는 특집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NHK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는 제목으로 대지진 영상 등을 기록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일과 이후 폐허가 된 모습을 시간대별로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잊지 말자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 등 지방 방송국과 지역 언론지들도 이런 추모와 기념 행사에 적극 동참합니다. 또 아사히 신문 등 유력 언론사들도 3.11 특집 기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 프라임 온라인도 잊지 말자 3.11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끔찍했던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사뿐 아니라 일본의 모든 기업들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소프트뱅크도 그동안 동일본에 지원해왔던 내역과 새로 진행하는 기부 이벤트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는 재난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는 모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법인 등 시민단체와 특별 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이번에 새롭게 10주년을 기억하자 라며 많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물론 후원 계좌를 개설해놓고 후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활동이 알고 보니 모두 다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자 마이니치 신문은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복구 예산이 유용되었다. 그리고 반환도 안 되고 있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2011년에 집중적으로 뿌려진 복구 예산 중에서 1조 1,570억엔, 약 12조 2천억 원이 피해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2013년에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피해 지역의 부흥을 위해 수조엔의 거금을 뿌렸는데 상당수가 엉뚱한 것으로 새어나간 것입니다. 2013년 부흥청이 각 부처와 관련 사업기관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약 8,172억엔, 약 8조 6천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부흥청에서 분명히 대지진 피해와 관련 없이 각 부처들이 관련 기업들이나 단체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진 것을 확인했는데도
반환 불가로 통보하고 버틴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치인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관료들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외치며 부지런히 예산을 빼돌리고 관련된 기업과 지역에 뿌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대지진의 실체와 교훈을 교육해도 실감을 하지 못하는 세대 때문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감동과 이해와 훈련이 안 되는 연령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0년 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태어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연령대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후쿠시마현 지진 정도는 경험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지진은 상상조차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대지진에서 이 연령층의 어린아이들이 큰 충격으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피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할 경우에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3.11 기념관, 재해가 남아있는 피해 지역 등을 방문하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지진은 실제 있었다, 곧 또 올 수도 있다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후에는 초등학생들이 재난재해에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방재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진이나 해일 등을 상정한 훈련이 형식적이거나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기념관, 3.11 기념관이라는 명칭으로 피해 지역뿐 아니라 도쿄 등 많은 도시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시간대별로 피해 영상 등을 상세히 보여주고 피해 복구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탈출 등 피난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며 교육을 합니다. 항상 결론은 일본은 위대하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평화가 찾아왔다. 다시 다가오는 어떤 자연재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라며 마무리합니다. 철저히 교육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또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 지사는 지진 재해의 교훈의 전승은 현의 책무이다. 이야기꾼을 발굴하고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꾼은 대지진에 대한 공포로 심리 불안에 빠진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풍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대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피난 방법과 피해 극복 사례 등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면 대지진의 끔찍한 공포에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미야기현은 지난해부터 지진 현장에서 재난 극복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이야기꾼 대회를 3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총 83명의 이야기꾼들이 참가해서 대지진은 극복 가능하다, 결국 일본인들은 위대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회를 열고 이야기꾼을 양성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잠시 동안은 일본은 대지진도 이겨내는 위대한 국가이다 라는 것이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곧 다가올 대지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대비가 되겠습니까? 대지진과 해일 등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지진을 핑계로 엄청난 국가 세금과 국민들의 후원금을 부지런히 빼돌린들 잘 먹고 잘 쓸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뭔가 엉뚱한 짓과 욕심을 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돕길 바란다면 먼저 착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